쉽고 편한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오늘도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요, 2017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올해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바뀌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바뀌는 제도를 미리 알아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부동산 제도들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해 새로 시행되거나 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을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청약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첫 걸음은 청약 통장 개설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데요. 이 청약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네, 일단은 청약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청약과 관련해서는 가점제가 조정이 됩니다. 청약을 할 때 가점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청약 무주택 기간, 또 부양 가족 수, 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렇게 여러 항목을 따라서 84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많을수록 청약이 될 확률이 높은 건데요. 그래서 이 청약자를 선정하는 이 가점제 기준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점제가 2013년에 전용 85제곱미터 초과하는 대형 주택에 대해서는 가점제가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이 가점제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이 의무 적용 비율이 75%에서 40%로 낮춰져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 주택에 대해서 40%로 낮춰진 채 의무 적용해온 청약 가점제 비율이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까지는 40%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변경이 되는데요.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그때 정해졌었죠. 37개 시구지역이 이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과열 우려가 있는 이 37개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똑같이 그러니까 서울도 포함이 되는데요. 40%가 유지가 되고요. 그런데 37개 시구 포함되지 않은 다른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거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37개 지역에는 뭐 경기도 과천이나 성남, 뭐 또 서울 등이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자신이 청약하려는 곳이 이 청약 조정 지역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계약할 때도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을 계약하실 때도 좀 더 편해지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공인중개사에 가서 종이 계약서로 많이 작성을 하셨는데, 근데 올해부터는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지난해부터 실시는 되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전자계약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이 시스템은 지난해 서초구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다음에 서울 전역 지역에서 이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내년부터는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는 건데요. 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전자로 하면은 장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에는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전자로 바뀌면서 도장이 없어도 계약이 가능해지고요. 또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이 편안하게 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그 전산상으로도 편해지는 게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이 전산으로 자동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지고요. 임대차 계약할 때도 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전세나 월세를 계약한 다음에 다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으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자로 계약만 하시면 바로바로 이제 동사무소에 갈 필요 없이 이제 전자로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달라지는 점은 수수료가 면제되고요. 또 매매 거래할 때도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동으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 없이 이제 전자로 자동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수수료 등 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줄어들고 방문할 곳도 줄어드니까 여러모로 편리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나요? 네, 일단은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2년 동안 더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했었는데 이게 더 유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9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2년간 임대소득을 내지 않도록 그 기간을 유예했는데요. 일단은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2주택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임대소득의 60% 하고요. 기본공제 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더 많이 올해부터 세금을 내야 됐다면 정부에서 이 기간을 유예해줘서 세금을 깎아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연장이 되고요. 또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이 되는 걸로 정부가 정해졌습니다. 네,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원래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소득 과세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다시 실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임대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야가 정부에서 합의를 해서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또 어떤 내용이 조정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일이 현행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요, 기본 세율이 10%포인트를 추가하고 과세하는 대신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최소 10%에서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양도 차익을 공제해주는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세금에 대해서는 다른 변화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기간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38%였는데요. 올해부터는 4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할 때는 38%의 세율이 적용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한 단계 세율 구간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할 때는 40% 세율로 과세가 되고요. 또 상속 증여세도 올라갔습니다. 이 신고 세율이 올라갔는데요. 공제소득도 축소돼서 더욱더 이제는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을 할 때 증여세 비율이 더 올라간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잦은 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에서 10%를 공제해주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익의 축소가 돼서 7%로 조정이 됐습니다. 네, 세금은 변화가 많이 생기니까 정확히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하면 대출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출은 어떤 부분이 달라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대출과 관련된 바뀌는 제도들이 많습니다. 대출은 집을 살 때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하고요. 총부채 상환비율 DTI가 규제 완화가 이제 올해 7월부터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LTV하고 DTI 규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담보가치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서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건데요. 이게 2014년 8월부터 이제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서요. 기존 50%에서 70%를 적용했던 것을요. LTV는 70%, 또 50%에서 60%였던 DTI는 60%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하고 2016년 4월에는 각각 한 차례씩 연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LTV와 DTI 규제 완화가 종료되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집을 살 때 담보대출을 많이 받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디딤돌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 디딤돌 대출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고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요. 5억 원 이하인 아파트,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상품인데요. 그런데 이게 한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같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의 DTI, 즉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요. 기존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60%로 줄이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소득이 5천만 원인 대출자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3천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한도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 주택 구입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집을 살 때 내 돈을 다 전부 전액 100% 내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데 정부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내 집 마련이 훨씬 더 힘들게 됐습니다. 그럼 다른 대출도 어려워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 집 마련 대출 말고도 어려워지는 대출들이 있는데요. 일단 아파트 대출을 받을 때 개인 대출을 말고 집단 대출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단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살 때 처음에 이제 그 내는 금액 말고도 잔금 대출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잔금 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 단지는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소득 증빙 자료를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이렇게 객관성 있는 입증 자료를 전에보다 훨씬 많이 제출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가장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내도 됐는데 올해부터는 처음부터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처음부터 대출을 받으면 훨씬 더 낼 금액이 많아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17년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진 기자, 건축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집니까? 일단은 리모델링 관련해서 달라지는 점들이 있는데요. 원래는 50% 이상의 집주인의 동의하고요. 80% 이상의 단지 전체 집주인 동의가 있으면 리모델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파트 공공택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네, 이 리모델링 하는 단지가 늘겠네요. 그리고 작년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이 내진 설계와 관련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요.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을 경우에 리모델링을 추진했을 때 굉장히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부에서 올해부터는 이 내진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층이 낮아졌습니다. 3층 이하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가 됐고요. 그런데 이 국내 내진 설계 의무 도입 규정이 도입된 게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도 넘은 채로 전혀 변하지 않았던 건데요. 올해는 정부에서 그래서 내진 설계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 대상도 확대를 했고 규제도 강하게 해서 이제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들어가도록 규정을 강화를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 내진 설계 강화에 대한 내용은 필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올해부터 또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1월 20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데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건요.
고단열 건축 자재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한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 대상을 주택이나 업무시설, 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대다수 건축물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인증 제도를 부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제로 건축물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용적률이 최대 15%까지 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반시설 기부 체납 비율도 최대 15%까지 완화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적용되는 게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설치 보조금이라고 해서 30%에서 5%까지 이런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2016년 부동산 시장은 강남 재건축을 빼놓고는 말하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이 올해 달라지는 내용에서도 재건축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재건축과 관련된 거는 늘 이슈가 되는 거고요. 연말에도 사실 재건축 시장에 큰 이슈가 많았는데 올해부터 재건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하게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종료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재건축을 시행을 하면 거기서 이익을 남을 때 기존에는 이거를 갚지 않아도 됐는데 이게 이제부터는 이제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2005년 5월부터 서울하고 수도권에 시행이 됐고요. 2006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다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 동안 유예를 했고요. 정부에서는 다시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다 풀리면서 재건축 초과이익에 관해서 환수제가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네,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2017년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달라진 제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톡톡 부동산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검증된 내용이 아니므로 이 투자와 결정에 참고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부동산이었습니다. 이현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